이번에 수업 시간에 함께 감상한 책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먼저 작품의 제목에 드러나 있던 이반 일리치와 그리고 죽음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제목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일반적으로 죽음은 뭔가 두렵고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의 삶과 문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추측일 수도 있지만 그가 생애에서 마주했던 가까운 이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이 그 한 가지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2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아버지의 급사로 그의 큰고모가 후견인이 되는데 이 큰고모는 그가 14살 되던 때에 또 사망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톨스토이에게 그의 맏형 니콜라이는 그가 특별히 좋아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중이기는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런 니콜라이가 결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또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유년 시절부터 죽음은 그에게 익숙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톨스토이에게 죽음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죽음은 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이번에 함께 읽었던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은 그의 작품 생애 후반에서 그가 생각한 죽음의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제목으로 하는 또 다른 작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새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입니다. 이 새 죽음은 1859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886년에 발표했던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비해서는 훨씬 이른 시기에 쓰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작품은 톨스토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이반 일리치의 죽음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 작품에는 제목 그대로 어느 귀부인의 죽음, 그리고 가난한 마부의 죽음, 그리고 나무의 죽음, 이렇게 3가지 죽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어느 귀부인의 죽음입니다. 이 귀부인은 자신의 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어떤 푸념,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귀부인의 죽음 장면은 꽤나 어둡고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마부의 죽음입니다. 이 마부는 귀부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 만났던 마부입니다. 그런데 이 마부 또한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귀부인에 비해서는 훨씬 초연한 자세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게다가 죽음을 앞둔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자신의 장화를 다른 마부에게 또 선물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죽음은 나무의 죽음입니다. 앞에서 마부는 장화를 선물하는 대신에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무덤에 묘비를 세워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묘비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무는 그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베어져 죽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의 죽음은 전적으로 다른 일을 위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앞에서의 그 두 죽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비교적 작가의 의도와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톨스토이가 생각한 가장 바람직한 죽음의 형태는 역시 나무의 죽음일 것입니다. 이 나무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부인의 죽음에 비해서는 마부의 죽음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귀부인과 마부에 이은 그 나무의 죽음은 이 세 죽음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톨스토이는 죽음이 자연에 가까운 모습일 때를 가장 이상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족을 생각했고 또 그 결과 죽음의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생각한 참된 삶의 방향을 찾을 수만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삶에서 죽음이란 불행한 일이지만 자신의 행복만을 갈구하지는 않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짧게나마 톨스토이의 인생론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참된 생명의 행복도 상실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자기의 행복을 다른 여러 존재의 행복 속에서 상상할 수만 있다면, 즉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모든 존재를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듯이 죽음이 행복과 생명의 단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존재의 행복과 생명은 다른 여러 존재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에 의해서 쉽사리 절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의 희생에 의하여 더욱더 향상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반 일리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2장에서 그 시작 부분에 직접적으로 그의 인물됨에 대한 서술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살아온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아주 끔찍하기도 했다. 이반 일리치는 다들 말하길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형처럼 냉정하거나 까다롭지 않았으며 동생처럼 제멋대로 살지도 않았다. 그 둘의 중간쯤으로 똑똑하고 활달하고 유쾌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능력 있고 쾌활하고 선량하며 사교적이면서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릴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아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날벌레가 불빛을 향해 날아들듯 아주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상류사의 사람들에게 이끌렸으며 그들의 태도나 인생관을 습득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뭔가 온 마음을 다해 열중하기도 했지만 그런 시간은 그의 삶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갔다. 여성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허영심에 빠져보기도 했으며 고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는 자유주의 사상을 탐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옳은 것이라고 일러주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요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쓴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엄친아 같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유쾌하고 활달하고 능력있고 사교적인 고액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까지 타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술자는 왜 그러한 그의 삶이 끔찍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이 형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삶으로 포장된 거짓과 위선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거짓이고 위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직장과 결혼 생활에 나타납니다. 직장에서의 그는 적당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그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직업에서 얻는 참된 보람 대신에 직장에서의 승진, 동료들과의 기분 좋은 저녁 식사, 취미생활 등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그는 대단히 훌륭하고 매력적인 아내를 두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아내를 진지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녀의 외부 조건 때문에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가정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직장 생활이나 동료 모임 혹은 카드게임과 같은 다른 사회적인 관계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진리라고 믿었던 삶은 거짓이 되었고 그가 거짓이라고 믿었던 삶은 오히려 진리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리라고 믿었던 삶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는 것, 그리고 출세를 지향하는 것, 요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수업 중에 일리치의 계층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발표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계층으로 보더라도 말하자면 상류계층이었던 이반 일리치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더 높은 지위와 그리고 풍족한 물질에 있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를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이반 일리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학 작품에서 주인공은 독자가 쉽게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일종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죠. 그러한 그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당시 러시아 사회의 사람들을 대표할 만큼 그의 모습이 굉장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전형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품에 등장하는 이반 일리치의 주변 인물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시작은 이반 일리치의 동료들이 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동료의 부고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들이 맨 처음 떠올렸던 것은 그의 공석으로 인한 자신과 혹은 지인들의 자리 이동 또는 승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생각한 것은 그로 인해 생길 자리 이동과 승진이 전부는 아니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그렇듯 그들 역시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죽은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야. 그들 모두 생각하거나 느낀 건 이런 거였다. 아, 그는 죽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 하지만 이반 일리치와 비교적 가까웠던 이른바 친구라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장례식에 참석해 미망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 아주 성가신 일이 남았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다. 이들이 너무나 솔직한 것인지 아니면 정이 없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체 일리치라는 인물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동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료들의 모습은 그저 지나치게 솔직한 감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에서 그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시바르츠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의 추도식이 우리 일정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하인이 양초 4개를 탁자에 놓는 동안 우리가 새 카드 한 벌을 뜯어서 섞는 일이 방해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반 일리치의 추도식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을 즐겁게 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시바르츠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그를 지나칠 때 그렇게 귓속말을 하면서 표도르 바실리에비치 집에서 모이자고 했다. 결국 이렇게 일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늦게나마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가볍다 못해 경박해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는 또 다른 논의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러한 경박한 동료들의 모습이 결국 이반 일리치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죽음이 이반 일리치가 아니었다면 이반 일리치도 동료의 장례식에서 결국 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반 일리치의 아내입니다. 아내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남편의 동료를 불러서 묻는 내용이 자신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생활 형편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일리치 부부의 결혼과 그 이후의 모습을 본다면 이 또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보다는 훌륭한 귀족 가문에서 자랐으며 굉장히 아름다웠고 재산도 좀 있었다. 이반 일리치가 좀 더 나은 상대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봉급을 받고 있었고 그녀에게도 그 정도 재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집안도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아주 반듯한 여성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아내 될 여자를 사랑했고 두 사람의 인생관이 서로 같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에게 그 결혼은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와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결혼했다. 결혼부터가 둘의 사랑보다는 조건에 의한 만남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정상적인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부부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은 서로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비단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관계에서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한다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었죠. 그런데 일리치 부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리치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취미나 동료들과의 여가 혹은 직장에서의 자기 일로 도망쳤습니다.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던 만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가족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일리치가 점점 죽음으로 치달아갈 때 그녀는 자신의 딸과 한껏 자신의 젊음과 미모를 뽐내며 외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이반 일리치에게 그의 아내는 전혀 위로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작품에는 이반 일리치를 진료하는 몇 명의 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도 앞서 다른 인물들과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저런 증상으로 보건대 환자의 몸속에 이런저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이런저런 병을 가정해 봐야 할 겁니다. 이런저런 병으로 가정한다면 그때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내 상태가 위중한가 아닌가. 하지만 의사는 엉뚱한 질문이라는 듯 무시해버렸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질문은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이었다. 의사의 관심사는 오직 유주신이나 만성대장염 혹은 맹장염 중 어떤 질병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뿐이었다. 의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반 일리치의 생명이 아니라 그의 병명이 유주신인가 맹장염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냉담한 모습 또는 사무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별로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한다거나 병이 나았으면 하는 의원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동료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이 의사들도 결국 이반 일리치의 모습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했으며 그런 관계를 맺을 때라도 그 동기는 반드시 공적이어야 하며 관계 자체도 공적이어야 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하자. 이반 일리치는 공무를 떠난 개인으로서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목이 기재된 서류에 이름이 올라있는 법원 직원이라면 이반 일리치는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최선을 다해 주었고 그러면서도 인간적이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즉 정중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공적인 관계가 끝나면 그 순간 다른 모든 관계도 끝났다.
이반 일리치는 이처럼 공적 업무와 사생활을 뒤섞지 않고 엄격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오랜 경험을 타고난 재능 덕에 가끔씩은 마치 한 분야의 거장처럼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일부러 뒤섞기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공적인 관계를 구분해내고 사적인 관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른 인물 모습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반 일리치의 하인이었던 게라심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동료들이나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가 죽음에 이르는 동안에 묵묵히 그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최대한 덜어주었던 인물입니다. 작품의 첫 등장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복의 게라심,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 다 하나님의 뜻인걸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요. 게라심이 농부답게 희고 고른 치아를 드러내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한창 기운 좋게 일하는 사람처럼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부를 불러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마차에 태우고는 남은 일을 마저 해야 한다는 듯 다시 현관으로 뛰어갔다.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은 작품의 후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고 좀 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므로 전혀 힘들지 않으며 언젠가 자기가 떠날 때가 되면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그런 수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게라심은 어떤 지위나 명예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자랑하지도 않으면서 가벼우면서도 힘있는 발걸음, 경박함이 아닌 진실성,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 앞에서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뽐내는 듯 했던 자신의 그 아내와 딸과는 그 등장 모습부터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와 딸이 이반 일리치의 방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7시쯤 되었을 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방에 들어왔다. 저녁 모임에라도 나가는지 가슴을 위로 모아 올려 풍만하게 보이게 했고 얼굴에는 분을 바른 흔적도 있었다. 그때 젊은 몸을 드러내면서 한껏 차려입은 딸이 들어왔다. 이반 일리치에게는 육신이 고통만 안겨주었지만 딸은 자신의 몸을 제 아버지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힘차고 건강하며 한눈에 봐도 사랑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리고 행복을 방해하는 병과 고통의 죽음은 절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게라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게라심이 이반 일리치의 방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그때 두툼한 장화를 신은 게라심이 상쾌한 겨울 공기를 몰고 가벼우면서도 힘찬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장화에서 나는 기분 좋은 타르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삼배로 만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깨끗한 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젊고 건강한 팔뚝을 그대로 드러낸 채였다. 게라심은 죽음이 누구나가 겪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시켰던 사람입니다. 미소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성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일리치가 그에게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고 싶어질 정도로 그는 일리치의 죽음의 순간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던 인물이었습니다. 게라심과 함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던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일리치의 아들 바샤입니다. 바샤는 아직 어린아이답게 그의 누나와는 달리 순박함과 정직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장례식 장면에서 짧게 묘사된 바샤의 모습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막 가려는데 계단 아래쪽에 서 있는 이반 일리치의 아들이 눈에 띄었다. 김나지움에 다니는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아이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기억하는 법률학교 시절 이반 일리치의 모습과 똑같았다. 울어서 퉁퉁 부은 두 눈은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린 10서너 살짜리 남자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었다. 아이는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서서 쑥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바샤는 어린아이라서 힘이 없고 게라심은 농민 출신이어서 돈이 없지만 그래서 둘 다 어쩌면 정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가식 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반 일리치가 경험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고 있었겠지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의 순간에서야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인에 대한 증오와 미움, 고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죽음 앞에서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삶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었던 삶은 진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은 가장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느낀 정신적인 고통은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엄청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작품의 결말은 우리에게 실존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실존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철저하게 기만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에서 시작한다면 이반 일리치는 실존적으로 고뇌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결국 관계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아내를 보고 끔찍한 공포를 느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톨스토이가 죽음을 얘기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동료들은 이반 일리치라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반 일리치가 하나의 나로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수업에서 일리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를 물어봤었습니다. 여러분이 답했던 대로 죽음에 이르러서 결국 그 무엇도 아무 소용 없었음을 알고 마음을 내려놓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그간의 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아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가 그대로 삶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 행복감 내지는 평온함마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그가 느낀 그 행복과 평온함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부정한 다음에 이르러서야 변화했던 이반 일리치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만 했던 일리치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었고 그의 생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침묵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래, 내가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들 안 됐어.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훨씬 괜찮아질 거야. 그는 이 말을 소리내어 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 아니,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는 아내에게 눈짓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데리고 나가줘. 아이가 불쌍해. 당신도 불쌍하고. 그리고 용서해줘.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엉뚱하게도 용감해줘 라고 말해버렸다. 하지만 고쳐 말할 힘이 없었으므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 손을 휘휘 저었다. 앞에서 새 죽음을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무의 죽음은 그것이 자연 그 자체의 죽음이기도 했지만 숭고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숭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죽음 장면은 그동안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가족,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변화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나무의 죽음의 형태에 조금은 다가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고맙게도 학생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경건함과 어떤 의미, 가치는 다 알겠지만 어차피 모두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최종 그 강의 안에서는 제가 제외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마지막으로 이 몇 개의 문장을 소개하고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다.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삶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은 삶이 추구해야 할 방법과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죽음은 삶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죽음은 우리에게 심각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